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간호 윤리와 법 오늘 5번째 시간 간호의 법적 측면에서 간호 과실과 법적 책임에 대한 정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1번 환자에 대한 관찰 의무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관찰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나 간호에 있어서 환자 관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은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것이다. 2번 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찰 소홀로 인한 간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 첫 번째,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환자들이 법적인 투쟁에 들어가는 이유는 보상을 위해서보다 자신들의 호소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은 데에 대한 불만인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 두 번째, 의사의 치료적 지시사항은 철저히 수행하되 의사의 처방 지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관찰하고 간호중재를 적용한다. 세 번째,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경과의 관찰은 간호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율적인 간호 영역임을 명심한다. 네 번째, 자신이 근무하는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질병과 이에 대한 간호를 평소에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관찰한 내용을 환자의 상태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관찰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하고 필요하면 의사에게 알린다. 일곱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자문가나 간호관리자에게 자문을 구하되 환자가 호소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필요시 보고서를 제출한다. 여덟 번째, 소송이 발생했을 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간호 실무 표준을 개발한다. 아홉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도록 한다. 열 번째, 관리자로서 또는 동료로서 환자에게 동료의 과실을 대신 사과할 때 절대로 동료를 비난하지 않는다. 11번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와 관련된 동료들 간의 사건 발생의 배경과 과정을 심사숙고하여 점검하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지해준다. 3번, 간호사의 주사 행위 시 주사기의 관리, 주사 기술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행위로 인정되나 주사 방법, 주사약의 사용, 용량, 응급조치 등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4번, 투약사고의 유형 첫 번째는 잘못된 약을 투약하는 경우, 두 번째, 환자를 잘못 알고 투여하는 경우, 세 번째, 약 용량, 투여 방법, 투여 시간을 잘못 알고 투여한 경우, 네 번째, 투약의 필요성, 약의 종류, 주의사항, 부작용, 투여 방법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5번, 간호사 투약행위의 법적 책임 첫 번째, 간호사의 투약행위는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는 행위이며 의사로부터 위임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간호사의 투약행위 중 혈맥 주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이나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 이를 진료 보조 업무로 보고 의사의 책임 아래 주사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 세 번째, 주사 관련 과오에 관한 최근 판례에서 간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을 보면 간호사의 주사 행위를 더는
보조 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번. 정확한 투약을 위한 기본 원칙 5 rights죠. 먼저 정확한 약,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경로, 마지막으로 정확한 대상자 되겠습니다. 5 rights 꼭 기억하세요. 정확한 약,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경로, 정확한 대상자입니다. 7번. 약 투여 과정에서의 예방 지침 첫 번째, 환자의 진단명과 질병 상태를 잘 파악하고 투여하려는 약이 그 사람의 질병 치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한다. 두 번째, 약을 준비한 간호사가 준비한 즉시 투여하며 환자가 약을 먹을 때까지 관찰한다. 세 번째,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약을 침상 옆 탁자에 두거나 보호자에게 맡기지 않는다. 네 번째, 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침대 명찰을 확인하고 다시 환자에게 이름을 말하게 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투여한다. 다섯 번째, 구강으로 약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게 구강 투여하지 않게 주의한다. 여섯 번째, 구강 투여 후 구토한 경우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그 병동 수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일곱 번째, 혈관으로 주입될 경우 조직괴사를 일으키는 약물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항암제 종류나 염화, 칼슘, 칼륨, 칼슘, 글루코네이트 등이 조직괴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정맥주사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섞어서 투약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강심제나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염화, 칼륨, 인슐린 같은 약물 투여 시 처방된 투여 속도를 준수하고 환자의 반응을 자주 관찰한다. 디기탈리스, 헤파린, 유로키나제, 인슐린, 그리고 테오필린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정맥 주입 부위는 48시간에서 72시간마다 바꾸며 정맥염이나 침륜, 감염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11번째, 약 투여 전 민간 반응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확한 방법, 약물 희석 비율이나 검사 부위, 검사 시간, 검사 결과 등 정확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12번째, 근육 주사는 배운 대로 정확한 위치에 주사한다. 13번째, 어떤 이유로든 대상자에게 약을 투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담당 의사나 수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약을 투여하지 못한 이유도 같이 기록한다. 14번째, 새로 처방된 약은 투약 카드 뒤에 효과, 부작용 등을 간략히 기록해 두어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게 해둔다. 15번째, 선 자세에서 정맥 주사나 체열을 하지 않는다. 정맥류, 하지부종, 순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하지에 정맥 주사를 금한다. 16번째, 다른 약을 혼합할 때는 혼합할 약명, 용량을 꼭 확인한다. 8번, 투약 사고의 주요 원인. 첫 번째, 약물에 대한 지식 부족. 두 번째, 투여 과정에서의 실수. 세 번째, 안정 체계의 부족. 네 번째, 의사소통의 실패. 9번, 투약 준비 과정의 예비 지침. 첫 번째, 정확한 투약을 위한 5가지 기본 원칙을 항상 기억한다. 5가지 5 rights 있었죠. 정확한 약, 정확한 용량,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대상자.
이렇게 5가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심이 가는 처방은 반드시 재확인한다. 세 번째, 의사의 서명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사의 처방은 수간호사에게 보고하여 자문을 구한다. 네 번째, 투여하는 약의 작용과 부작용,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의사의 처방을 약 카드에 옮겨 적을 때 2번씩 확인한다. 여섯 번째, 병동에서 약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3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먼저 약장에서 꺼낼 때, 그리고 준비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약장에 다시 약병을 넣을 때 3번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 약을 준비할 때 여러 환자의 약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고 한 사람씩 차례로 준비한다. 약이 섞입니다. 여덟 번째, 약의 색깔이나 성분이 변했다고 생각될 때는 이를 약국에 반납한다. 아홉 번째, 약 준비 전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이 지났으면 철저히 폐기한다. 열 번째, 모든 투약은 의사의 기록 처방에 한하여 시행한다. 단, 응급 상황일 경우는 구두 처방이나 전화 처방을 받되 투약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기록 처방을 받도록 한다. 자, 구두 처방을 받고 24시간 이내에 기록 처방을 꼭 받도록 합니다. 10번, 투약 사고 후 지침. 첫 번째, 투약 과호 발생 후 환자의 상태를 자주 관찰 기록한다. 두 번째, 낮번일 때는 수간호사에게, 초번이나 반번 근무일 때는 감독 간호사나 과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세 번째, 담당 의사에게 알려 투약 사고로 발생한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대처한다. 네 번째, 투약 사고 발생과 이에 따라 수행된 처치 내용을 환자 차트에 빠짐없이 기록한다. 다섯 번째, 해당 기관의 정책이나 간호부서 또는 병동의 정책에 따라 사건 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한다. 여섯 번째, 위험관리부서의 한 사람이 환자나 가족을 만나 투약 사고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주고 과오와 손해 또는 상실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 일곱 번째, 추후 유사한 형태의 투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를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한다. 여덟 번째, 그 다음 피해 당사자 또는 변호사와 투약 과오로 인한 손해나 상실에 대해 금전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보상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한다. 아홉 번째, 사고 당사자인 간호사를 비난하지 말고 가능하면 과오를 일으킨 간호사가 환자나 보호자와 직접 만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개인이 투약 과오를 일으켰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한 책임은 병원 조직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이 격하게 변하기 쉬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또 다른 피해에서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열 번째, 투약 사고가 발생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원인을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제거한다. 11번, 수혈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주의 의무. 첫 번째, 수혈 시기의 적정성. 두 번째, 수혈 혈액의 적합성. 세 번째, 수혈량의 적정성. 네 번째, 수혈 방법의 적정성. 다섯 번째, 수혈 기록의 적정성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수혈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주의 의무에는 수혈 시기의 적정성, 수혈 혈액의 적합성, 수혈량의 적정성, 수혈 방법의 적정성, 그리고 수혈 기록의 적정성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혈 시기의 적정성이란 의료인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혈액을 수혈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혈 혈액의 적합성이란 의료인은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완전하고 깨끗한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할 주의 의무가 있다. 세 번째는 수혈량의 적정성. 환자의 질병 상태를 잘 판단하여 수혈하는 혈액의 양이 과소해서도 안 되고 과량의 수혈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켜서도 안 된다. 네 번째, 수혈 방법의 적정성. 수혈은 정맥혈관을 통하여 주입하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주입해야 한다. 수혈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혈의 필요성, 예상 수혈량, 수혈의 위험과 부작용 등을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섯 번째, 수혈 기록의 적정성은 환자가 수혈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변호사를 찾은 경우 환자의 혈액형과 같은 혈액형이 수혈되었고 모든 정책과 절차에 맞게 수행된 것이 확실하더라도 다른 기록, 예를 들어 외과적 처치에 대한 환자의 동의서나 투여 약에 관한 기록, 사건 보고서 등이 부실하면 수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그러한 요소를 근거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혈 기록이 적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12번 수혈 사고 예방 지침. 수혈 준비 과정 첫 번째, 원치 않는 수혈에 대비하여 수혈 동의서를 확인한다. 두 번째, 수혈 확인서에 의사의 서명을 확인한다. 세 번째, 혈액형과 적합성 검사를 위한 체혈 시 환자를 확인한 후 체혈하고 혈액 검사 용기의 라벨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이 완전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후 검사를 의뢰한다. 네 번째, 혈액은행에서 혈액을 가져올 때 혈액과 수혈 기록표를 대조하여 혈액 번호, 혈액형, 혈액이 채취된 날짜를 확인한다. 다섯 번째, 혈액은 반드시 혈액은행 냉장고에 보관한다. 단 혈장은 냉장 보관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혈액이 오면 병동의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담당 간호사가 중복 서명한다. 일곱 번째, 가능한 한 수혈은 낮에 실시한다. 이유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즉시 보고할 수 있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번 수혈 과정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첫 번째, 수혈 시 대상자의 이름, 혈액형, 수혈 번호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두 번째, 수혈 시작 바로 전에 대상자의 체온, 맥박, 혈압 등을 측정하여 수혈 후의 수치와 비교할 수 있게 하며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수혈 전 의사에게 먼저 알린다. 세 번째, 수혈 시작 후 첫 1시간 동안은 15분 간격으로 활력 징후를 측정 기록하고 그 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측정 기록한다. 네 번째, 수혈의 점적 속도는 첫 15분 동안은 천천히 주입하다가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으면 처방된 속도로 주입하는데 주입 속도에 관한 특별한 처방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분당 20에서 40방울 정도로 유지한다. 다섯 번째, 수혈이 시작된 후 최소 10에서 15분 동안은 환자 곁에서 수혈 부적합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세밀하게 관찰한다. 여섯 번째, 수혈 도중 환자나 가족이 이상 증세를 호소하거나 관찰이 되면 수혈을 즉시 중단하고 의사에게 알림과 동시에 새로운 수액 세트에 생리식염수로 정맥 라인을 확보한다. 일곱 번째, 수혈 부작용, 발열이나 두드러기, 흉부 통증, 오한, 소양증 등이 발생하면 수혈하고 남은 혈액과 사용하지 않은 혈액, 환자의 혈액과 소변을 혈액은행으로 보내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여덟 번째, 수혈의 전 과정과 대상자의 반응을 간호기록지에 자세히 기록한다. 14번
병원 감염이란 입원 당시에 감염 증상이 없던 환자가 입원 후 또는 퇴원 후에 발생한 경우로 병원의 의료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이 병원 감염이다. 15번 우리나라 병원 감염의 양상 첫 번째, 병원 감염의 3분의 2 정도는 환자 자신의 면역 능력 저하로 인해 자신의 구강, 장 등에 가지고 있던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인성 감염이며 3분의 1 정도는 외부에 있는 균이 진료 과정에 여러 가지 처치, 즉 요로나 혈관 카테터 삽입, 내시경 검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인성 감염이다. 자, 간단하게 병원 감염의 3분의 2는 내인성 감염, 3분의 1은 외인성 감염으로 내인성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큽니다. 두 번째, 감염 관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외인성 감염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국내의 병원 감염률은 약 10%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위별로는 요도 감염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고 폐렴, 수술 부위 감염, 혈류 감염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 번째, 이러한 병원 감염으로 인한 환자 사망률의 증가 등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비의 증가 및 낭비 등을 줄이는 감염 관리도 위험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질 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6번 간호사의 감염 관리로 인해 올 수 있는 장점. 첫 번째, 환자의 건강 유지와 의료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두 번째,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을 저하시킨다. 세 번째, 병원의 감염률 저하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준다. 네 번째, 침상 가동률이 높아진다. 다섯 번째, 병원 감염 관리를 통해 병원의 이윤 창출에 기여한다. 여섯 번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 전체 의료비를 절감시킨다. 자, 간호사의 감염 관리로 인해 간호 사고율 감소된다는 아니에요. 17번 병원 감염 관리 및 감염과 관련된 법적 소송 예방을 위한 지침. 첫 번째, 감염 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염 관리 체계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감염 관리 정책과 우선순위를 정한다. 세 번째, 병원 감염 조사를 실시하여 병원 감염의 실상을 파악한 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네 번째, 병원 감염 관리 사업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병원 감염 발생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다섯 번째, 감염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규칙이나 지침들을 수립하고 병원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여섯 번째, 전담하는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의 역할은 주로 병원 감염의 감시, 그리고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이다. 일곱 번째, 의료인 개개인의 철저한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다. 여덟 번째, 환자에게 수행하는 중재마다 필요한 소독술 및 무균수를 준수한다. 아홉 번째는 환자의 이상 증상을 철저하게 살핀다. 열 번째는 감염 방지 활동들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한다 입니다. 18번 자살, 고위험 환자의 관찰 소홀로 인한 간호사고 예방 지침. 첫 번째, 자살 기도의 과거력이나 자살 의도가 있는 환자의 행동, 사고, 기분 등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록한다. 두 번째, 자살 의도가 관찰되는 환자에게는 자살에 대한 의도와 계획이 있는지를 주저하지 말고 상세히 물어본다.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세 번째, 평소 환자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을 가져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근무 교대 시간이나 병동이 바쁠 때 또는 밤 동안에도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5번째, 투약할 때에는 약 삼키는 것을 확인한다. 6번째, 환자를 자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간호활동과 수행한 간호중재에 대한 환자의 반응, 환자의 자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의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7번째, 자살 고위험자는 1인실보다는 다인실, 또 창문 옆이 아닌 출입문 옆자리로 배정한다. 8번째,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철저한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19번, 자살 고위험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 첫 번째, 입원 시 신체 검사 및 소지품 검사를 통해 자해 등의 도구가 될 만한 물건들을 미리 제거한다. 2번째, 입원실과 환자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위험 예방 의무가 있다. 3번째, 입원 환자의 동태를 살필 수 있도록 입원실의 조명을 밝게 하고 마약 중독자와 같이 정신질환의 상태가 위중한 환자를 관리할 때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4번째, 환자의 충동 행위나 탈출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야 한다. 5번째, 환자의 동태를 주의 깊게 관찰 감독하여 자살 기도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20번, 자살 가능성이 예견되는 환자. 첫 번째, 과거에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자. 2번째, 최근에 발생한 주요 사건이 있는 자, 예를 들어 이혼, 사별, 실직, 사회적 고립 등. 3번째, 현재의 감정 상태가 슬픔, 분노, 실망, 우울, 불안 상태인 자. 4번째, 암과 같은 난치 질병의 진단을 받은 자. 5번째, 조절되지 않은 급만성 통증이 있는 자. 6번째, 자살 의사를 표현하거나 시사하는 행동을 보인 자. 21번,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간호기록상의 과오. 첫 번째, 관찰 내용이나 수행한 간호활동의 누락. 2번째, 간호사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 기록, 주관적인 견해 기록입니다. 3번째, 자세하지 않은 일반적인 기록, 그냥 잘 지낸다 이렇게 말고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요. 4번째, 즉시 기록하지 않는 것. 5번째는 부적당한 약어 사용. 6번째, 알아볼 수 없는 글씨. 7번째, 틀린 철자. 8번째, 잘못 기록한 내용의 부적절한 수정. 9번째는 부적절한 서명이 간호기록상의 과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22번, 기록의 목적. 첫 번째, 치료의 연속성 유지. 2번째, 보험 상환액 청구. 3번째, 의료인들 간의 의사소통. 4번째, 기록 내용의 비밀 유지. 5번째는 법적 근거 자료가 됩니다. 23번,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첫 번째, 환자의 상태나 행동을 기술할 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2번째, 동료들의 문제를 기록하지 않는다. 3번째, 피해 환자의 차트에 다른 환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4번째, 환자의 인격에 반하는 표현은 기록하지 않는다. 5번째, 발생한 사건을 단순히 다른 동료에게 알렸다고 기록하는 대신 왜 알렸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술한다. 6번째,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설명하려 하거나 우연히나 어쩐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7번째, 환자의 차트에는 사건 보고서가 첨부되었다는 기록은 하지 말고 단지 발생한 사건의 사실만을 기록한다.
24번 안전한 구두 처방 절차. 첫 번째, 의사가 환자 옆에 갈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만 구두 처방을 받습니다. 두 번째, DNR일 경우 구두 처방은 안 됩니다. 세 번째, 처음에는 버발 오더로 표시하고 그 뒤 처방의사명, 처방받은 간호사명, 의사에게 처방을 다시 확인한 간호사명을 기록한다. 네 번째, 구두 처방 시 가능한 한 빨리 의사 처방을 받는다. 다섯 번째, 처방은 언어 표현을 기록하여야 하며 해석하여 기록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의사 처방이 없으면 면허 없이 투약한 것과 같으므로 병원 규정이 정한 시간 안에 의사와 처방에 관해 확인한다. 25번 병동에서 구두 처방 및 전화 처방을 받았을 경우 주의할 점. 첫 번째, 가능한 한 서면 처방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의사가 바빠서 구두 또는 전화 처방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의사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전화로 처방 지시를 받을 경우는 의사가 하는 전화 처방의 내용의 말을 잘못 알아듣기가 쉽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두 또는 전화로 처방한 내용들을 의사에게 반복해서 말해줌으로써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처방의 내용과 대상 환자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추측은 절대 금물이다. 세 번째, 구두나 전화 처방은 응급 상황일 때만 받도록 한다. 구두 또는 전화 처방 지시가 응급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경우는 그로 인해 환자가 손상을 받았더라도 법정에서 방어하기 쉽기 때문이다. 네 번째, 구두나 전화로 받은 처방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의사의 처방 기록지에 옮겨 적도록 한다. 날짜를 적은 후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다. 그리고 구두 처방인지 전화 처방인지 표시하고 처방 지시한 의사의 이름과 의사의 처방을 받은 간호사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 다음 그 처방을 받아 수행한 간호사의 이름과 수행한 시간을 기록한 후 서명한다. 26번 병원 낙상의 고위험군. 첫 번째, 노인이나 어린이. 두 번째, 의식이 저하되거나 혼미한 환자. 세 번째는 수술 환자. 네 번째, 3가지 이상의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 다섯 번째, 운동 감각 장애가 있는 환자. 여섯 번째,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환자. 일곱 번째, 소변 양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환자. 여덟 번째, 활동량이 많은 젊은 간질 환자. 아홉 번째, 체위성 저혈압 환자. 열 번째, 입원 기간이 일주일 이내인 환자. 마지막으로 11번째는 낙상의 기왕력자입니다. 27번 낙상 예방 지침. 첫 번째, 낙상의 대부분은 저녁이나 밤 동안에 일어난다. 두 번째, 입원 후 24시간 이내 낙상 위험 정도를 사정한다. 세 번째, 동반한 어린이는 침대나 창턱에 올라가지 않게 한다. 네 번째, 병원 입원 중 낙상이 일어나는 곳은 침상이 가장 많으며 61%, 화장실이 12.9%, 복도가 9.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8번 장비 사고. 간호사가 신경 써야 할 또 하나의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는 환자 관리에 적용되는 장비에 관한 것이다. 합리적인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는 간호사의 의무에는 올바른 장비의 선택, 유지,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된다. 이것은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적인 건강관리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장비 사고는 무지보다 성급함, 부주의, 사용 방법의 오류 등에서 비롯된다.
29번. 환자에게 억제대를 사용할 때 기록할 것. 첫 번째, 억제대 사용 전에 적용해 보았던 방법의 비효과성. 두 번째, 억제대를 사용하는 이유, 환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사용되는 억제대의 종류에 관한 설명. 세 번째, 억제대가 적용된 시간과 날짜. 네 번째, 억제대와 환자를 관찰한 횟수. 다섯 번째, 억제대에 대한 환자의 반응. 여섯 번째, 억제대 사용에 관한 병원의 정책과 절차를 어떻게 따르는지에 관한 사항. 환자를 얼마나 자주 점검하였으며 얼마나 자주 억제대를 풀어주었는지 및 억제대를 제거한 후의 간호. 일곱 번째는 환자 점검, 피부 보존, 순환, 호흡 상태, 환자의 언어적 반응, 환자의 행위에 근거를 둔 지속적인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의사의 처방입니다. 30번. 억제대 사용을 포함한 신체적 제약은 피부 손상, 호흡기관 손상, 심지어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화학적 제약은 졸림증을 가져오고 집중력과 판단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나이 든 사람에게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31번. 간호처치와 관련되어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 첫 번째, 환자 및 보호자들의 호소를 무시하는 경우. 두 번째, 학교 및 병원에서 배운 간호중재 과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네 번째는 응급상황. 다섯 번째, 과학적 근거 없는 과거 경험에 의존. 여섯 번째는 부적절한 자존심. 일곱 번째, 무사히 지나왔던 과거 경험에 의존. 32번. 간호처치 과오 예방 지침. 첫 번째,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가 수행하는 간호활동이 법적인 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한다. 두 번째, 모든 간호처치는 항상 배운 대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세 번째, 병동 내 간호활동 프로토콜이나 간호실무표준에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한다. 네 번째, 환자나 가족들이 불안해하면 안심시키고 분노하면 진정시키며 선택의 기로에서 갈팡질팡할 때 선택할 수 있게 정보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이때 이러한 간호활동이 기록되지 않으면 법정으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수행한 간호활동을 철저하게 기록함으로써 법적인 소송 발생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여섯 번째, 병동마다 간호 실무 표준을 개발하여 간호활동의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시키고 법적인 소송 발생 시 간호활동의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일곱 번째, 간호 현장에서 간호 실무 행동이 개선될 수 있게 간호 실무에 필요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한다. 여덟 번째, 변화 발전하는 실무 경향에 맞추어 간호 실무 표준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간다. 33번. 간호 과실의 법정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간호사의 첫 번째 의무는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는 것임을 기억한다. 두 번째, 간호학적 지식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세 번째, 모든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간호 활동들을 기록한다. 네 번째, 간호 진단을 내리고 그에 근거한 간호 수행을 제공하는 데 있어 간호학적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다. 다섯 번째, 자신이 제공한 간호 활동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간호 업무의 위임은 현명하게 처리한다. 일곱 번째, 자신이 수행한 간호 활동과 관련된 기관의 정책과 간호 표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8번째, 환자나 가족들에게 친절한 태도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34번, 환자안전법이 있습니다. 환자안전법입니다. 환자안전법의 목적, 환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5번, 환자안전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의 용어, 위해의 용어 정의. 위해는 사망, 질환 또는 장애 등 환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위해라고 합니다. 36번, 확인의 의무. 간호의 내용과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 첫 번째, 간호 보조 행위에 대한 확인의 의무. 두 번째는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 의무에는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 여부나 수혈용 보존혈의 오염 여부, 의료기구 및 장비 사용 전 확인 등이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 의무에 들어가죠. 37번, 문진은 환자의 기왕력, 과거에 사용된 약물의 부작용 등 과민 반응의 소인을 가진 약물을 투여하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을 예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문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료인의 중대한 과실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38번, 문진 때 유의할 점. 환자를 문진할 때 과거력, 가족력 등을 조사하고 환자의 교육 정도에 맞추어 질문의 수준을 조절하여 문진의 중요성을 설명해 줌으로써 환자가 이해하고 치료를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39번,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첫 번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이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세 번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네 번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다섯 번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 허용이 됩니다. 40번,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첫 번째, 환자 치료에 필요한 진료시설이나 진료 과목이 없는 경우. 다만 구급 환자는 진료시설이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응급치료를 한 후에 진료 능력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두 번째, 의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진을 개시한 경우. 세 번째, 의원에서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는 수술 환자에 대하여 마취 전문의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네 번째, 환자가 의식이 혼미하거나 심신 상실 상태로 인하여 개인 의원에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섯 번째,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여섯 번째,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나 투약을 의사의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일곱 번째,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중증 환자의 치료 또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만일 치료를 감행할 경우 환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덟 번째는 왕진을 요청받은 의사가 환자의 진료 등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왕진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들입니다. 41번,
부모는 수혈을 권하고 미성년자인 본인이 수혈을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의 의사에 따라 수혈을 해야 한다. 자, 41번까지였고요. 오늘 제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녹음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짝 깔려서 졸리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쌩쌩한 목소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